제가 이 강좌의 두 번째 방송 때 아마 들려드렸던 내용 가운데 1932년 12월 영해에 소망국경으로 물밀듯이 패퇴하여 들어오고 있었던 만주의 그 항일의용군 패잔병들의 행렬이 중국의 만주리에서 소련 쪽의 그 바이칼스크 쪽으로 건너가는데 거의 12일 동안이나 걸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소련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행렬과는 반대 방향으로 만주 쪽을 향하여 육속 건너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슨 사람들이 있느냐면 소련 공산당에서 만주 쪽으로 파견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특무들이었죠. 좀 듣기 좋게 표현하자면 코민테른으로부터 특수임무를 받고 만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정보원 또는 정찰병, 하여튼 특수임무를 맡은 공작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공작원들이 당시 만주로 들어와서 주요하게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 가운데는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소련의 연해주와 만주의 하얼빈을 잇는 국제교통선, 다시 말하자면 이제 만주에서 소련으로 오가는 이들만의 비밀 교통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벌써 1920년대 말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 바, 이를테면 1931년 9.18 만주살인 이전까지 소련으로 출입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 교통선을 이용하여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 1928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시 중국 남방 각지의 당대표들이 모두 이 교통선을 이용하였습니다. 중공당 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었던 상해에서부터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로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제교통선상의 주요한 도시들로는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그리고 목당강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 상해에서 대련까지는 배로 이동하였고 대련에서부터 심양, 장춘 등 도시들 사이에서는 모두 기차와 자동차 또는 마차로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주요 운송 부문들에는 모두 당시 소련에서부터 직접 임무를 받고 나왔던 그런 공작원들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진 방법을 다 이용하여 본인들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철로 부문에 취직하여 기차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1928년경에 구축되었던 중국의 남방과 만주국 사이, 그리고 만주국에서 소련으로 이동하는 국제교통선 그 노선도를 제가 도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편들은 나중에 혹시 그 연구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그 저희 페이스북이나 또는 페이스북에 다시 올려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통선들이 후에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소련의 국경도시 치타와 마주하고 있는 만주의 그 만주리 쪽에서 전문적으로 국경경찰대가 생겨나는 등 소망국경 경비가 무척 강화되고 있었지만 어찌나 비밀스럽게 운영되었던지 1930년대 중후반기까지도 아주 무난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34년에는 이름을 어슐라 마리아 쿠친스키, 이건 독일 이름인데 이 쿠친스키라고 부르는 나이가 아주 젊었던 20대 미모의 여간첩, 이 여자는 독일 여자인데 직접 코민테른으로부터 파견받고 몸에 무전기까지 휴대한 채로 이 교통선을 이용하여 만주로 들어왔습니다. 후에 이 여자는 봉천에 들어와 잠복하고 지내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한편 그 이듬해 아마 1935년쯤 되었을 거예요. 중국의 자료에 보면 이때 이 여자는 남만주 지역의 공산당 그 최고 책임자였던 정광, 바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오성륜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분이죠. 남만까지 와서 이 오성륜을 만나고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은 나중에 이 오성륜에 대한 책을 전문적으로 집필할 때 그 책 속에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민테른으로 돌아가 이 코민테른 중공 대표단 단장직을 맡고 있었던 왕명은 1935년 그 코민테른 제7차 대표대회를 전후하여 만주경내의 당조직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상해 임시중앙위원회 시절에 임명되어서 이제 만주로 파견받고 나왔던 양광화 등 만주성위원회의 지도부는 이때 사실상 해체되었고 왕명은 자기의 신복이었던 오평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코민테른의 특파원 신분으로 만주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이제 양송이란 별명을 사용하였습니다. 1934년 겨울에 민생단으로 몰려 북만의 영남 쪽으로 피신했던 김일성이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당시 왕명으로부터 직접 파견받고 만주로 나와 만주의 당조직 기구를 새롭게 재편성했는데 이후 1930년 2월부터 1937년 초 사이 육속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남만성위와 북만성위, 그리고 길동성위,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하얼빈 특위 같은 이런 조직기구들이 모두 그때 새롭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한
중국 공산당의 항일 부대들이 만주 각지에서 우후죽순 마냥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코민텔은 제7차 대표대회 직후였던 1935년 8월 1일자 시간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던 그 유명한 8.1 선언문, 이 선언문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하여 만주의 항일 부대들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연문 형태로 부대들이 새롭게 편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 그 소비에트 정부 형태의 근거지들은 육속 철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코민테르는 항일연문의 전투력을 고무경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대 내 주요 지휘관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부상자와 노약자, 어린이들을 소련으로 철수시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3월과 6월 사이부터 동만 지역의 근거지들이 해산되면서 소련으로 들어갔던 일행들은 먼저 앵목형 경내의 청구자 밀령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그 외에 북만의 영안 등지의 구국군 부대들도 이때는 공산당의 영도를 받고 있었던 항일 부대들과 제휴하게 되면서 이들의 일가족들도 또한 소련으로 함께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청구자 밀령에서 소련으로 들어갔던 일행을 인솔하고 있었던 책임자 마용, 이분이 본명이 그 왕년성이고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이분이 그 왕따노대라는 별명으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생전에 중국에서 남긴 그 회고담 속에는 당시 그가 소련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일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왕청 시절 바로 이 사람이 덕분에 그 민생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살아날 수 있었던 김일성도 이때 소련으로 들어갔던 일행들 속에서 그 자신의 왕청유격대 시절의 상사였던 양성영의 딸의 이름 양기동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왕년성이 생전에 남겨놨던 그 회고담에 보면 당시 사용했던 그 교통선은 앵목현 경내의 청구자 밀령에서 출발하여 먼저는 호림현으로 이동하고 호림현에서 다시 밀산으로 이동한 뒤에 항일연문 밀령에서 그해 12월까지 강물의 얼기를 기다려서 밀산에서부터 도보로 우수리강을 넘어 소련으로 들어갔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7년 4월경에 코민테른이 직접 장악하고 있었던 하얼빈 국제교통국이 만주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부터 최악에는 소련과 그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북만 또는 그 길동 지역의 항일 부대들이 자기들끼리 모두 소련으로 통하는 루트를 만들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1937년 이후 코민테른과 항일연문을 연결하는 교통선에 대한 도편자료도 제가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도편자료에서 보완할 수 있듯이 1930년대 중반까지 이와 같은 교통선을 이용하여 소련으로 출입했던 만주 경내의 중공당 조직들에서 소련으로 들어갔거나 또는 다시 만주로 나오곤 했던 그 사람들의 규모는 적을 때는 보통 한 사람에서 3사람, 그리고 많을 때는 30명에서 60명까지도 되었습니다. 국제교통선이 모두 살아있어 간혹 전투 중 막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소련 쪽으로 철수했더라도 항일연군이 소련 경내의 그 교통참 공작원들의 도움으로 당시의 그 소련 홍군 부대들로부터 식량과 탄약, 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도 하였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